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때 세계 경제의 엔진처럼 여겨졌던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눈부신 성장은 이제 좀 과거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음, 요즘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과연 중국 경제 진짜 위기일까요? 음,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 중인 건지. 그렇죠. 오늘 그 실체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미래까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짚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그 과거의 놀라운 성장에서 현재의 성장 둔화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덩샤오핑 개혁 개방 이후로 뭐 수십 년간 거의 두 자릿수 성장률이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했죠. 선전 같은 도시들 변하는 거 보면 뭐 아유, 천지개벽 수준이었고요. 근데 요즘 목표치가 한 5%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거 아닌가요? 아, 네. 그 숫자 자체만 보면 5%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죠. 근데 핵심은요, 중국이 훨씬 더 높은, 거의 뭐 8%, 10% 이런 고성장을 전제로 사회 시스템 전체랑 어마어마한 투자를 다 설계하고 집행해 왔다는 거예요. 아, 전제가 달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매년 연봉이 10%씩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막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5%만 오르는 상황. 이렇게 되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과도한 기대 그리고 투자가 결국엔 인구 증가세 둔화랑 맞물리면서 소위 말하는 유령 도시 같은 부작용을 낳은 거고요. 아, 유령 도시 문제. 네, 과거처럼 일단 막 짓고 보자 이런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성장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률 둔화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렇다면 역시 그 부채 문제로 넘어가야겠군요. 맞습니다. 부채죠. 공식적인 국가 부채는 GDP 대비 한 77% 수준. 이 정도면 뭐 관리 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요? 네, 진짜 걱정되는 건 지방정부 부채, 또 국영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부채 이 세 가지예요. 특히 지방정부 부채는 골드만삭스 추정치만 봐도 23조 달러, 이게 중국 GDP의 150%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150%요? GDP보다 많은 부채라니. 네, 이게 더 심각한 건 이 부채들이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지방정부는 국유지 사용권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국영기업들이 막 인프라 깔고 부동산 개발하고 아, 가게는 또 대출 받아서 그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이 부채 구조 전체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총 부채가 GDP의 300%, 많게는 뭐 36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거죠. 300%. GDP의 3배가 넘는 부채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치들을 얘기할 때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그 공식 통계,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중국 경제 데이터를 둘러싼 신뢰성 논란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죠. 지방정부는 실적 부풀리고 싶어 하고 중앙정부는 또 대외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니까 이 통계가 실제보다 좀 부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봐야 할까요? 그래서 대안 지표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리커창 전 총리가 언급해서 유명해진 것들인데요.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 증가율 같은 것들이죠. 아, 리커창 지수? 네, 맞아요. 비교적 조작이 좀 어렵다고 여겨지니까요. 또 다른 재밌는 접근법은 그 야간 위성 사진으로 지역별 불빛 밝기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밤에 불이 얼마나 켜져 있나? 이걸로요? 네, 시카고 대학의 마르티네스 교수 연구가 유명한데요. 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실제 성장률보다 한 35% 정도 부풀려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중국은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35%나요? 와, 엄청난데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완벽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공식 통계를 교차 검증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결국 이 부채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그 부동산 시장에 딱 버티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그냥 집 그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채가 얽혀 있고 또 중산층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묶여 있죠. 네. 소득에 비해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높은데도 계속 오른다는 기대감, 또 마땅한 다른 투자처가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뭐랄까 사회적인 압박도 있어요. 특히 남성들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 또 오구제도 때문에 집 없으면 자녀 교육이나 의료 같은 도시 기본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현실도 있고요. 아,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핵심 수입원이었던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을 직접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사실상 전국적인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만약 도입되면 투기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이네요, 정말. 부채, 통계 신뢰성, 부동산 문제에다가 또 팬데믹 이후에 급증한 청년 실업 문제나 아예 경쟁을 포기하는 탕핑 현상 같은 것까지 정말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 나오는 붕괴론, 이것도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분괴라는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 가능성은 대부분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막대한 국부, 또 외환 보유고가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산당의 그 강력한 통제력, 정책 동원 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국민 불만이 정말 임계점을 넘기 전에 정부가 어떻게든 개입해서 급격한 붕괴는 막으려 할 거라는 겁니다. 통제력이 강하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랑 비교가 많이 되지만 좀 다른 점도 있어요. 중국은 당시 일본보다 1인당 소득이 훨씬 낮고 정치 체제가 다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또 부패 문제도 더 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급격한 붕괴보다는 뭐랄까 느리고 통제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요즘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느리고 통제된 하락세, 성장 둔화부터 부채, 데이터 신뢰성, 부동산 문제까지 오늘 중국 경제의 이 복잡한 현실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간단치 않은 상황이네요. 으로나 아니면 뭐 이념적으로만 딱 재단에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잖아요. 중국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급격한 충격보다는 좀 점진적인 변화, 연착륙이 사실 모두에게 바람직한 시나리오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좀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중국 경제가 정말 전문가님 말씀처럼 느리고 통제된 하락세로 접어든다면 이게 단순히 경제지표 변화를 넘어서 세계 질서 재편이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